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원주시의 한 주택가에 불길이 치솟아서 경찰이 달려갔더니 한 남성이 나체로 서 있습니다. 자기 옷까지 태운 방화범이었는데요. 그냥 심심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대전의 한 도로에서는 한 남성이 둔기를 들고 지나가는 차를 위협했습니다. 그냥 성질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더위도 끝났는데 여전히 더위 먹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9월 23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어허, 구설에 오른 두 남자 누군지는 몰라도 박성배 변호사님 기분이 가히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남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어머나? 한 전 대표가 오늘 낮 2시 법원에서 열린 공판전 증인신문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허. 앞서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해서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자 결국 법원에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늘 공판전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 공판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원은 증인 소환장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발송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즉 집에 사람이 없어서 송달을 할 수 없는 폐문 부재 상황이 연출되었고 사실 소환장이 송달되어야 증인에게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전제 사실이 충족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폐문 부재가 이제 어려운 한자어인데 쉽게 말해서 박성배 변호사님 풀어주셨잖아요. 집에 사람이 없어요. 전달 못했어요. 지금 그런 거라요. 그러면 집에 없다. 어디 휴가 여행 갔을까요? 그런데 이곳에서 영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제에 와 있어요. 이 뒤에 보이는 것이 과거에는 조선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씩 전국 지역에서 지내면서 시민들과 청년들 말씀을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많이 들어야 좋은 정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계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듣고 더 생각하고 더 준비하겠습니다. 떠들썩하게 다니지 않고요. 민폐 끼치지 않고 조용조용히 다니면서 되도록 많은 시민들, 청년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보통 정치인들, 물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른바 배지는 아니에요. 현역 의원은 아닌데 전혜연 평론가님, 보통 정치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경청하고 하는 것은 내일 모레 뭐 큰 선거 있을 때, 내일 모레 뭐 선거 있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은 참고인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증인으로 와라라고 서류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또 집에 사람이 없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부러 이거 안 받으려고 저기 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도 그렇게 밝혔거든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법률가였던 면모를 살려서 증인으로 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기대를 무너뜨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꼼수 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너무나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데 출석은 안 하고 라방하고 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동훈 전 대표가 라디오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할 부분은 아닌데 예전에 이제 새우과자 먹는 먹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과자 먹방할 때냐 이렇게 비판이 나온 바 있거든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네. 왜 보수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온지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진짜 쓸데없는 궁금증인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반려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뭐 문지르면서 고양이 털 이렇게 문지르면 많이 떨어집니다. 고양이한테 너네 주인 이거한테 꼭 전해줘. 반려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법원에서 발부하는 각종 서류 중에서도 특히 증인 소환장과 같이 직접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할 물품의 지금 보세요, 경우에는 저 고양이 털 이렇게 완전 저렇게 하잖아요. 네. 등기 우편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당사자가 없거나 누군가가 부재 중일 때는 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송달받을 자에게 넘겨주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렇게 말 잘 듣는데 받을 수 있겠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겠는데. 네네. 넘겨받을 수 있는 자는 가족 또는 직장 동료로서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거부하지 않고 부재 중이지만 대신 받아서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만 등기 우편을 전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우편인 만큼 이후 각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계속 열흘 단위로 뭐 돈다니까 혹시 열흘 단위로 도니까 열흘 마치고 집에 올 때 또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때인데 계속 앞으로 폐문 부재가 될지 한번 지켜볼 텐데 근데 지금 구설에 오른 두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남자는 누굴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잘생기셨네요. 네, 멀리서 봐도 잘생겼어요. 관상을 뭐 특별히 보지는 않지만 관상이 참 좋으시죠. 보통 장미단추란 말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미남이고 가까이서 보면 추남 그런 말인데 가까이서 봐도 잘생겼다 뭐 지금 덕담을 건넸는데 근데 이 영상에서 보면 시청자분들도 구설에 오를 만한 대목이 저 영상에서 뭐가 있지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가까이서 봐도 잘생기셨네요가 논란이 됐을까요? 하하! 그건 아닙니다. 얼평 논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다른 거였습니다. 어머나. 영상에 포착이 됐는데요. 아까 진우스님을 마주한 순간 이제 예방한 자리에서 네. 저렇게 이제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셨어요. 진우스님이. 그런데 목례로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말이 많습니다. 아하. 합장 반배라고 해서요. 불교에서 이제 인사를 할 때 사찰 예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이제 상체를 한번 굽혀서 합장 반배라고 해서 인사를 저렇게 합장 하는데 반배. 저걸 하지 않고 목례로 그냥 인사를 했다라는 네.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 지금 자막에 묵례라니까 아이고 뉴스파이터 이거 글자 잘못 썼네 하실 텐데 저게 묵례 그러니까 침묵할 때 묵자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으면서 예의를 갖추는 인사가 묵례래요. 이렇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 게 묵례인데 그럼 목례는 뭐예요? 그러면 약간 고개는 약간 하고 눈 마주치고 이렇게 요거 이제 목례 이런 게 구별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묵례 침묵하고 말은 안 하면서도 묵례, 예의를 갖춘 묵례를 했는데 합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막 무례하게 인사를 했다는 느낌은 없는데 왜 구설에 오른다 막 그럴까요, 지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느 이제 종교 시설 같은 데 갔을 때 네.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의 차원에서 보통 상대방이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해드리는 게 좀 관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사찰에 가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합장 반배로. 많은데 그렇게 안 해서 이제 뭐 구설에 오른 것이고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제 그러면 이제 합장 반배를 하지 않았냐는 사실 뭐 장 대표 본인만 알 텐데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네. 혹시 장 대표의 종교적 배경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의혹이 추론이 나온 나와요? 거예요. 일각에서 그런 추론이 네네.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장 대표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고 알려졌는데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지난 3월 달에 보수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었는데 장 대표가 거기에 이제 참석해서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네.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할 정도로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고 했으니까 이번 합정을 안 한 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글쎄요. 이 방송 보시는 많은 개신교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독실한 개신교와 그 발언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쨌든 그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안 하시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종교적 소신인가요? 종교적 소신이라기보다는 총무장 스님 인사 오르면 합장 반배를 하거든요. 저는 제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뭐 종교적 신념이라니까 딱히 그걸 가지고 뭘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막 이렇게 비판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전혜연 평론가님, 물론 이제 큰 선거나 뭐 대선 이런 거 앞두고 특히 대권 후보들은 막 전국의 주요 사찰 많이 이제 방문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떤 예법을 갖췄어요?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보수당 내에서도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밝혔던 대표들은 그래도 불교계하고 만나서 예를 갖춰서 합장 반내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에도 어머. 교회 장로 출신이라고 하지만 네. 합장을 했었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뭐 교회 장로 출신이다 여러 번 강조를 했었지만 또 불교 행사에 참석해서 합장을 하는 모습이 이미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있네요.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최근에 구치소에서 성경책 읽고 있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또 합장을 했었죠. 이제 불교계 인사들을 만나서 그런 인사를 했었는데 하지만 논란이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불교계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논란이 됐던 사례는 아무래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어떤 불교계를 만났을 때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난 2019년 부처님 오신 날, 다른 행사도 아닌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했는데 잘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합장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합장도 안 하고 고개도 안 숙여서 굉장히 무례하다 이런 논란이 쌓였고요. 또 참고로 저도 이제 이 부분 뉴스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황교안 당시 대표의 경우에는 불교계 스님들께 선물을 보내면서 육포를 보내서 굉장히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종교계 어르신들을 만난다는 것은 예의를 갖춰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겠다 이런 건데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좀 너무 무례하다 이런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박성배 변호사님, 앞으로도 계속 이 불교계를 방문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묵내만 고집할지가 걱정되는 게 당장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가 있잖아요. 그 표심도 무시 못할 텐데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대목이다 보니 기자가 직접 다음에도 합장하지 않을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 대표는 저는 제 마음을 다해서 인사드리겠다라고만 답을 했는데 제 마음을 다해서 인사드리겠다. 결국 합장 반배 형식은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네. 각 종교의 인사 방식을 따르는 것은 그 종교를 존중하는 의미이지 더 나아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장 대표도 이 정도로 큰 논란이 일지는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논란이 일고 있고 무엇보다 제1야당 대표인 만큼 앞으로 그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요 제1야당의 대표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나온 지금 논란 구설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머, 분위기 바꿔볼게. 어머, 우리가 진정한 면접 프리패스상. 아니, 이담 아나운서 프리패스라는 게 무사 통과! 무사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네.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그냥 얼굴만 봐도 아, 넌 통과할 상이다라고 뭐? 해서 면접 프리패스 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말고 또 있어요? 저도 프리패스 상인가요? 아, 네네. 근데 보통은 좀 이제 성실한 이미지, 네. 밝은 미소를 띠고 있고 또 단정한 복장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면접도 어떤 면접을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아하. 저희가 방금 단정한 복장을 얘기했지만 그렇죠. 이 분들은요 거의 뭐 신호등에 가까운 색깔의 옷을 입고 어머나? 등장을 해서 면접 프리패스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허, 네. 대체 어떤 모습일지 누구일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꿈을 찍혔네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모자기 사명령 왔습니다.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우리는 못난이 사명세 불러주면 달려갑니다. 우리 아주 쌉니다.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혹시 지금
이른 저녁 식사를 하시던 분들은 밥 드시다가 숟가락 던져버리면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전혜연 평론가님.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아마 유쾌하게 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들로 저렇게 세 분이 모이셨는데 본인들 스스로 우리는 못난이 삼형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재밌는 율동을 하시죠. 사실 이 못난이 삼형제 우리 예전에 집집마다 있던 이렇게 텔레비전 앞에 누워있던 인형 생각나시죠? 맞아요. 그 모습이 또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저렇게 재밌는 가사를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뭉치게 됐느냐? 아니 원빈, 현빈, 김우빈 합치면 난리 날 거다. 상위 1%만 모이라는 법이냐. 하위 1%도 한번 보여보자. 이렇게 뭉쳤다고 하는데 사실 저분들 활동한 지 좀 됐어요. 저도 뵌 적이 있었는데 음원도 내고 제작비도 꽤 많이 들었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각각 50만 원씩이나 냈다고 합니다. 저 의상을 맞추고 하는데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고깃집 여는 이런 행사에 너무 많이다 보니까 저 의상만 입으면 온몸에서 고기 냄새 난다. 이렇게 또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세 분이 여러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못난이 삼형제로 활동하기 전에도 각자가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어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뭉치게 됐을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18기 2003년도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었기 때문에 그냥 군대 제대하자마자 그냥 바로 됐어요. 근데 네 얼굴은 그냥 한 번에 붙어야 돼. 이 얼굴로 뭘 할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거로 1등 했어요. 횡단보도 횡단보도 차 안에서는 합격 얘기 아니야? 예. 저는 한 2번 당했는데요. 전라도 광주에서 연극했어요. 연극인데 진짜로 어떤 분이 오셔서 내 얼굴을 계속 보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서울 가서 연예인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때 당시 보니까 거기에 유재석 선배, 지상렬 선배, 뭐 이희재, 남희석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개그할 생각 없었는데 서울 올라와서 개그하게 된 거예요. 그 희준이는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좀 늦은 나이 됐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KBS 문을 두들겼죠. 29에 그때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진짜 굉장히 긴장감 속에 있는데 진짜 이 작은 눈에 뭐가 들어가갖고 벗고 비볐거든요. 근데 야, 너 뭐야? 비주얼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약간 더 인터뷰를 해가지고 더해서 붙었어요. 아니 사실인지는 뭐 확인 불가합니다만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개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개그맨을 입문을 하게 된 배경에 개인기보다는 뭐 주로 얼굴이 한몫했다 뭐 그렇게 들리네요. 예, 이분들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얼굴 경쟁력을 갖춘 얼굴 금수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제대 5개월 만에 개그맨 시험에서 바로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나는 개인기를 열심히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때 한 방에 합격한 분이 옥동작 정정철 씨, 오지원 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얼굴이 작용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이고 주변에서 오정태 씨의 경우에는 하루는 이제 어느 방송국 부장님이 얼굴만 봐도 빵 터지는 개그맨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정태 씨가 딱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개그 프로그램에 바로 나갔다고 합니다. 박효순 씨는 개그맨 시험 3번을 떨어졌는데 4번째 시험 볼 때 정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안경을 쓱 벗고 정체를 드러냈더니 눈을 쓱 비볐을 뿐인데 바로 합격했다. 라고 해서 이분들이 바로 그 얼굴로 합격했다는 의혹의 주인공들인데 지금 못난이 삼형제로 여기저기 불러줘서 엄청나게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우리는 박리담의 전략이다. 싸게 해서 많이 다닌다라고 하면서 국밥집 7순, 8순, 9순, 어린이집, 8순, 9순. 돌잔치 가리는 거 없이 나가고 있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야, 근데 전국을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야 하는 이유가 뭐 인기가 있어서도 있지만 이 세 분 모두 다 가정이 있는 다 가장 어엿한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혹시 남편감으로서도 프리패스였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준이는 어떻게 연애 결혼을 한 거야? 연애 결혼했죠. 부인이 또 그래? 엄청 미인이시고 게다가 몇 살이시죠? 제가 94년생이거든요. 동갑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지금 28년 차이나? 아 28년 아니에요? 20 초원이야? 초원이죠, 형. 엄청 따라다녔어요, 제가. 네가 따라했어? 프로포즈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태워서 출근시키고 저녁에 오면은 또 내가 퇴근시키고 차로
영심이네가 삼촌인데 맨날 가줬대. 결혼이야 뭐 이게 또 인연이니까 또 한 거죠. 맞아요. 아니 그러면 저기 지연이는 어떻게 결혼한 거야? 기적이죠, 기적. 저희 와이프 직업 뭔지 아세요? 직업이 뭐야? 사회복지사예요, 저희 와이프 직업. 복지를 이쪽에 다 했어요. 한 20년 복지하고 있죠, 지금. 그래. 따님도 예쁜 따님도. 17살, 그다음에 14살, 11살. 내가 얘기 듣기로는 지연이 와이프가 TV를 보면서 야 설마 쟤는 누구랑 결혼할까 이렇게 맞아. 그죠? 큰 딸하고 둘째 딸은 좀 이제 엄마 쪽인데 막내가 이제 약간 내 느낌이 좀 느낌이 되는 느낌이야. 와, 근데 진짜 물론 이 자체도 놀랍습니다.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아내분들이 다 미인이시네요, 진짜. 오지연 씨 말로는 미인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우리 옆에 있다 보니까 더 예뻐 보이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머나. 그렇지만 세 사람 모두 아내가 미인인데 이 오지연 씨에 따르면 딸셋 모두 엄마를 닮아서 너무 예쁘고 딸이 아는 기적을 낳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정택 씨 아내도 역시 미인인데 두 딸들이 돌연변이 딸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첫째 딸은 과학고에 재학 중이고 둘째 딸은 영재고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어머나. 세 사람 모두 개그맨이다 보니 자신을 비하하면서 웃음을 주고 있지만 참 네. 겸손한 것 같습니다. 어머나. 박희순 씨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아내가 17살 연하라고 합니다. 박희순 씨에 따르면 석 달 가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던 아내 갖은 노력으로 사랑을 얻긴 했는데 요즘은 벽 보고 자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야, 멋집니다. 세 분 모두 지금 못난이 삼형제라는 일단 웃음을 주는 그 캐릭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2의 전성기 아마 올 거예요. 지금도 예전에 이 활동했던 그 전성기 못지않게 또 다른 전성기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머나. 머리가 사라졌다면 이거 비상 상황 아니에요? 지금 하재근 평론 지금 엄청 지금 긴장된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연을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실 텐데. 근데 또 이제 머리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쉬워할 수도 있고 사라질 머리라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질투할 수도 있는데 누구 얘기냐면 네. 요즘에 심영탁 씨. 네. 심영탁 씨. 네네. 심영탁 씨의 아이인 아들 하루군 얘기입니다. 아하. 하루군이 요즘 떠오르는 머리숱의 아이콘인데 머리숱이 너무 많고 저렇게 붕붕 솟아있는 부럽다. 거예요. 머리숱 부럽다. 네, 그래서 저 머리숱이 뭐 사자 갈기다, 파인애플이다, 뭐 솜사탕 머리다 이렇게 화제가 되고 사랑받았었는데 네. 요번에 머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머나? 최근에 공개된 그 사진을 보면 네. 머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은 거예요. 어머, 진짜다, 어머. 사자 갈기 같았었는데 어머. 생후 5개월 때까지만 해도 솟아있던 머리가 7개월 차 되니까 저렇게 조용히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야,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어쨌든 사자 머리든 차분해진 머리든 중요한 건 하루 너무 귀여운 폭발이에요, 진짜. 머리가 풍성하니까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머리숱이 엄청 풍성합니다. 저 정도는 보통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와. 씻길 때도 샴푸를 4번씩 펌핑해야 하고 말릴 때도 10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와.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머리숱뿐만 아니라 몸무게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하루군 생후 6개월에 9.9kg이 나간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인가 몸무게가 상위 1%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영탁 씨도 어릴 때 우량아였고 오. 아내도 우량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그런 거 보면 이 DNA 물려받은 피는 진짜 못 속이나 봐요. 우량아 출신 딱 우량아가 나오네요, 진짜.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네. 우량아인데다가요. 심영탁 씨 부인이 히라이 사야 씨거든요. 히라이 사야 씨가 일본인이시죠, 네, 네네. 정말 예쁜데 그 똑 닮았습니다. 잠깐만요. 특히, 왜 예. 이담 아나운서. 네. 지금 왼쪽이 어느 분이에요? 심영탁 왼쪽은 씨인가요? 심영탁 씨인 것 같은데요. 오른쪽이 그리고 오른쪽이 하루군. 하루군인 것 같아요. 어머나. 심영탁 씨랑도 많이 닮았는데 네. 사야 씨의 사진을 보면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게다가 네. 사야 씨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사야 정국 이렇게 뜨거든요. 어머머. 방탄소년단의 정국 씨를 닮아서. 어머. 근데 하루군도 정국 씨랑 똑 닮았다는 겁니다. 우와.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야, 아니 근데 진짜로 어머, 야 심영탁 씨 아내분 보니까 어머 진짜 BTS 정국 씨랑 좀 닮은 면이 완전 싱크로율이 정말 네. 대단한데, 아니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이 하루군을 보니까 아빠, 엄마, 유전자를 골고루 진짜 유전자 힘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유전자가
역시나 유전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일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주영훈 씨가 딸을 데리고 영화 시사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어허. 주영훈 씨가 키가 184라고 해요. 굉장히 큰 키죠. 네. 그런데 15살 딸이 같이 섰는데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빠와 사실 키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일반 팬분이 같이 옆에 쓰신 거 아니에요? 딸입니다. 딸이에요? 예, 15살 딸인 15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저렇게 키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와. 아니 근데 보통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집 자식은 진짜 쑥쑥 큰다. 우리 집 애만 안 큰다. 뭐 그런 말도 진짜 남의 집 자식은 왜 이렇게 쑥쑥 크는 거야 진짜 하루 군데 쑥쑥 크고 지금 보니까. 네, 남의 집 자식은 군대에서도 빨리 나오고 크기도 쑥쑥 크고. 네. 그런데 이제 연예인들이 대체로 체격 조건이 좋은 좀 이렇게 체격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큰 체격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전현 평론가님 사실 엄마 아빠가 또 연예인이고 엄마든 또 엄마든 아빠든 또는 엄마 아빠 다 연예인이면 보통 이 아이들 자제분 입장에서는 주목받는 특히 민감한 시기 때 주목받는 거 너무 싫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글쎄 그 성향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방송에서 봤는데요. 이병헌 씨 아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멀리 서 있다가도 사람들이 오면 아빠! 하고 와서 우리 아빠 이병헌이야. 아빠 찬스.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 주아라 양 같은 경우에도 이번 행사 참석해서 굉장히 재밌었다, 즐거웠다라고 하는데 네. 이유도 재밌어요. 왜냐?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다 있어서 다 봤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엄마 대신에 VIP 참석해 행사했다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네. 근데 이제 아빠 주영훈 씨는 네. 딸이 너무 예쁘고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사진이 찍히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좋은 댓글이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악플이라고 해서 네. 악성 댓글이 달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훈 씨가 딸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혹시 사진 찍고 내려와서 이렇게 악플 달리고 그럴 수 있는데 괜찮아? 라고 했는데 딸이 괜찮다고 해서 아빠가 아유 그럼 됐다라고 하고 조금 마음을 놓았다고 하네요. 네. 아니 근데 보통 이 분야는 다를 수 있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뭐 주영훈 씨도 그렇고 이윤미 씨죠 아내분이 이윤미 씨죠. 네. 그 연예계 물론 분야는 다릅니다만 연예인 부부 입장에서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의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이어서 연예계 쪽 나가는 걸 뭐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도 있고 하는데 주아라 양은 어떨까 뭐 궁금해요. 그 요즘에 연예계에서 굉장히 이제 주가가 올라간 분야가 작곡가 분야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자기 자신들의 자녀를 시킬 수만 있다면 작곡을 시키고 싶다. 왜요? 아하 저작권료. 그렇죠. 요즘에 케이팝이 뜨면서 우리나라 그 케이팝 작곡가들의 저작권료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10억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고 진짜예요? 만약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갈 정도의 데이트곡을 쓰면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 이번에 와. 이재 씨 같은 경우에 100억 넘을 거라는 어머, 얘기가 진짜요? 나오고 있거든요. 와. 주영훈 씨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네. 주영훈 씨의 자녀라면 작곡 공부를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왜 안 그렇게 와 정말로 엄마 닮아 또 미인이다. 아라 양이 정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 사실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연예인 이 부부들의 또는 연예인의 엄마 아빠의 자제분들이 언론 노출할 때 우리가 늘 우려하는 게 아이들한테까지 뭔가 좀 안 좋은 얘기 꼭 그런 이 손가락을 이상한 데 막 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아이들한테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게 시달릴까 봐 마음이 걱정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아이들이 출연할 때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또 되도록이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악플을 달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특히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한테 뭐 또 막 악플 지금 달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네. 어른도 악플을 보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큰 정신적 충격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악플을 보게 되면 그 세계가 전부라고 인지하고 자신을 왜곡된 가치관에 비춰서 평가하는 경우도 세상에. 많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악플을 받는다면 주변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근본적으로는 네. 아이들에 대한 악플은 좀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로 실무상으로도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악플 없는 세상이 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악플 없는 세상, 깨끗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뉴스파이터도 정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뭔가 샤워하다가 불난 거예요. 왜 화재 현장에 맨몸에 남성이 있는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난 7월에요. 강원도 원주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이게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거를 야간에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요. 네. 그런데 경찰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불길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방금 제목 보셨잖아요. 네. 뭔가 있었습니다. 어허.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네, 고요한 주택가. 그런데 이때 경찰이 불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저 불길 옆에 아무렇지 않게 맨몸으로 서 있는 한 남성이 보이는데요. 어머머. 경찰이 진화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남성은 옆에 서서 그냥 멀뚱히 이걸 바라볼 뿐입니다. 맨몸으로요. 어머, 지금 여러분 보셨죠? 진짜 웃을 일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 나오는, 헛웃음 나오는 거. 지금 하얀색 네모칸으로 지금 쳐 있는 게 저 사람 몸을 가린 거예요. 빨간 원 안에 있는 사람의 또 하얀 네모 상자식으로 진하게 우리가 가린 게 저 사람의 맨몸을 지금 너무 흉측해서 저희가 가려드린 건데, 전혜연 평론가, 보통 불을 이 소방관분이나 경찰분들이 끄는 상황이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뭐 도울 일 없나요? 하거나 아니면 불길이다, 불이다 하고 현장을 피해야 되는데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기괴하기도 하고 기이해 볼 수도 있는 장면인데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저 남성이 마치 무슨 구경꾼처럼 이렇게 맨몸 상태로 지금 허리에 뭐야, 진짜. 손을 쫙 올리고 구경을 하고 있어요. 흉측해라 진짜. 옆에서 경찰이 막 소방당국에 공동대응 요청하고 소화기 들고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도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어허. 더 기괴한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이 불을 낸 방화범이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진짜 너무 황당하죠. 지금 경찰분은 불 끄기에 여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옆에 있는 사람, 흉측한 이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제압하기에는커녕 제압할 지금 새도 없이 얼른 불을 끄느라 지금 저 사람은 안중에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이 먼저니까. 그런데 왜 저런 짓을 벌인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본인이 불을 지르고 도주도 안 한 거거든요, 지금. 허허. 도주도 안 하고 경찰이 왔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니까? 옷을 다 벗은 상태로. 나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근데 왜 불을 질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50대 남성이 뭐라 그랬냐면 심심해서 불을 질렀다. 뭐라고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람입니까 진짜? 저 남성은 왜 지금 옷을 다 벗고 있느냐? 네. 불을 지르기 위해서 네.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어머나. 거기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뭐예요 진짜? 자기 옷을 건물 앞에 쓰레기 더미가 있었는데 네. 거기다가 놓고 옷도 벗어서 거기다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 지금 물론 지금 보세요. 저 공동주택의 현관문 지금 입구잖아요. 그럼 보세요. 주변에 쓰레기도 뭐 있었다면 불이 옮겨 붙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금 경찰이 초동 진화를 잘했길래 망정이지 자칫 거기 불길이 건물로 이제 옮겨 붙을 그러니까요. 상황이었는데 네.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었으면 네. 큰일 났을 뻔한 왜요? 게 왜? 저 건물 2층에 집주인 부부가 잠들어 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잠든 상태에서 불이 올라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정말 참사가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머나 얘기 듣고 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이 뭐 재산 피해 뭐 지금 건물이 뭐 그을리고 타고 그걸 떠나서 하마터면 진짜 대형 차사 인명피해 날 뻔했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결국 이 50대 남성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저 남자 뭐가 저렇게 당당하냐, 마약 검사 꼭 해봐라 등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상황에 네. 따라서 공연 음란 혐의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아하. 뿐만 아니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네. 심심해서 불을 질렀다. 이 자체가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라고 할 수 있고 경찰이 진화 중인데 불을 저질러 놓고 허리에 손을 올린 채 보고만 있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러네요. 이에 따라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이상이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저 몹쓸 인간은요 반드시 법이 살아있다는 무거운 철퇴를 내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런가 하면 다른 곳에서 또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이 사건 역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20일 새벽에요. 대전 동구의 한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고 해요. 지금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둔기를 들고 차들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네. 대체 이 사람은 또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화를 접수한 경찰이 빠르게 4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망치 내려놔요. 망치 내려놓으시라고. 망치 다 줘요. 아, 내가 들을 테니까 나 보호하려고 하니까. 내가 얘기 들어줄 테니까 망치 다 줘요. 나 들기 되게. 망치 다 줘, 빨리. 예, 보호하려고 해서. 내가 보호해드릴 테니까 달라고. 망치 얼른 주세요. 아니, 건드리지 마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저 진짜 흉측한 둔기를 들고 경찰 앞에서 저 대치하고 있는 남성 저 뭐하는 인간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 60대 남성이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둔기를 들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울 텐데 네. 단순히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차량들을 둔기로 이렇게 막 방해하고 어머나. 운전자 위협까지 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다수 운전자들이 일시에 이제 신고를 해서 바로 경찰에 저렇게 출동을 한 겁니다. 지금 보세요. 차량의 위협도 가하고 지금 보세요. 차량이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비상등 켜고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 보세요. 차량한테 지금 둔기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박주희 변호사님 1분 1초가 시급한 순간이 지금 빨리 저 몹쓸 인간한테서 둔기를 빼앗아야 할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경찰이 이 남성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재빨리 둔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다친 사람은 없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구속 송치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이 이렇게 둔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둔기를 들고 이웃에게 이렇게 뭐 위험한 물건을 들이밀면서 위협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요. 불구속 송치를 해서 과연 추가적인 범죄 예방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요. 사실 저 몹쓸 인간의 저런 행동을 그나마 빨리 별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 많은 시민분들이 저런 상황을 우리 이제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다는 게 저런 상황을 보면 빨리 112에 신고해야겠다. 어떤 시민정신이 좀 투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런 인간이 활보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지금 시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나가면서 나는 좀 불편을 겪었지만 그래 난 이 상황 지나갔으니까 됐다 이러고 지나가고 말았으면 네. 경찰이 이제 출동을 못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네. 빨리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더 큰 일로 이제 진화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기존에도 이웃들한테 위험한 물건을 들이밀면서 위협한 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웃들이 얼마나 그동안 무섭게 살았었을까 아하.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왜 저랬는지 좀 재발 방지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지 네. 분명하게 조사와 어떠한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웃들이 왜냐면 평소에 불안에 떨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들에게 지금 둔기로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다. 그렇다면 혹시 평소에도 경찰에 신고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요주의 인물로 평소에 좀 순찰도 강화하고 그러기에는 혹시 우리 경찰력이 좀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보통 반복해서 신고를 당하는 피의자 내지는 피신고자의 경우에는 순찰을 강화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신고를 당한 적이 있지 기존 사건을 병합하거나 기존 사건을 양형 가중 사유로 삼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불안에 떨 때만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 마련인데 사실 공식적인 자료를 집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선 경찰 관서 특히 파출소의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인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 데이터는 통상 공식적인 자료 집계가 아닌 경찰관들의 인식 속에 담겨 있는데 네. 여러 팀, 즉 4개 팀이 통상 지구대나 파출소는 순환 근무를 하기 마련입니다. 네. 모든 팀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주민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보세요. 영상을 보면 아마 경찰분들의 이른바 보디캠 옷에 이 근무복에 이 부착된 보디캠 내지는 혹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체증을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혹시 어떤 경우라고 보여주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보디캠으로 일단은 보이는데 지금 각도상으로는 휴대전화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하. 통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물을 검거할 때에는 2명 내지는 3명의 경찰관이 검거를 하고 네. 1명 정도는 체증을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즉 적법 절차 원칙을 원칙적으로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촬영을 실시하는데 네.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포착된다면 추가로 입건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이제 체포가 됐잖아요. 지금 영상만으로 보면 주변에 다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충분히 죄가 성립합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지난 4월 신설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데 기존에는 흉기 소지로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해야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협받은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들을 경찰이 일일이 불러서 조사를 해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이상 일반 차량의 주행이 방해되고 일반 운전자들의 위협을 받았다면 네. 그 자체로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경찰분들 덕분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발 뻗고 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